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말로 하기 때문에요. 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서로 어떤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대면, 서로 대면에서 상담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 전화를 통한 전화 상담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서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서로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상담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 의사가 상담자고, 그 다음에는 환자는 내담자입니다. 내가 지금 배가 아픕니다. 어쩌면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해주겠죠. 그것을 우리는 의료 상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료 상담. 또 법률 상담이 있죠. 여러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를 찾아간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법률적인 그런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고등학생들이 상급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진학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담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말로서 그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상담인데, 우리가 도구를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심리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 상담은 심리 치료나 심리 상담은 심리 도구를 이용해요. 설문지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기계를 이용한다든가, 그 다음에는 무슨 다른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데, 심리 상담과 그 다음 보통 상담, 심리 치료와 그 다음에는 상담 치료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상담은 구체적으로는 상담은 말로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가 상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만나다 보고 또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내담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자꾸 상담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상담자가 그것을 듣고 처음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애초롭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친밀해진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한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를 찾아가니까 이 사람 보니까 그 여자하고 이렇게 몇 번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정이 통했는지 마음이 좀 통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여자가 자기 남편에 대한 어떤 불륜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이혼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변호사가 그 내담자인 그 여자와 이렇게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남편이죠. 남편을 갖다가 불륜을 조작을 해가지고 찾아다니면서 그 증거를 수집하고 이런 어떤 문제를 해가지고 이혼을 하는데 위자료를 받는 거죠. 위자료를 받는데 큰 어떤 이익을 담당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남자가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변호사가 남자를 찾아가 가지고 자기가 도와주는 체 하면서 결국에는 그 정보를 그 여자한테 다 제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 남자가 위자료를 많이 주게 되니까 변호사를 다시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이 잘못했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여러 번을 만나다 보면은 아무래도 연정을 느낄 수가 있고, 또한 그 사람에 대한 비밀 얘기를 다 내가 들을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내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하고 또 어떤 범위 내에서 그걸 해야 되느냐는 것이 우리가 상담자의 윤리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전문가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우리 여기 LA 시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다운타운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어보는 것도 그 사람은 내담자고 여러분은 상담자예요. 여러분이 잘못 가르쳐 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쪽에 그 우쪽 뭐 베버리 쪽으로 올라가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 가르쳐 줬으면은 그 상담자의 말을 듣고 결국에는 그쪽으로 계속해서 따라가면 시청을 못 가는 거죠. 그렇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시청은 바로 보이는 저쪽입니다. 저게 건물입니다. 이 얘기했으면은 그 사람도 그 말을 믿고 바로 따라갔을 텐데 잘못 가르쳐 줬으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자가 얼마만큼 지식이라든가 전문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담자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느냐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보니까 그 자살 사이트가 있다고요. 자살 사이트는 자살하고 싶은 그런 본능을 가진 우울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내가 자살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긍정적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막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겠어요? 거기 온 사람들은 다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왜 사냐, 뭐 너 왜 그렇게 뭐 사냐, 뭐 그래가지고 모여서 이렇게 뭐 집단 자살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을 여러분 레스코모 편에서 봤습니다. 이 상담자가 어떤 윤리를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담자를 상담해 주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여기서 이민하고 유학 와가지고 변호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변호사가 어떻게 서류를 넣지도 않았는지 하여튼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또 비용도 엄청나게 든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변호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학생, 뭐 유학생 이렇게 저는 이제 방문 비자로 하는데 그것을 이제 유학생 비자로 바꿀 때에 뭐 지금은 좀 어려운지 어떤 이스타 때문에 어려운데 옛날에는 굉장히 쉬웠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간단하게 해가지고 서류 접수하면 되는데 이 친구가 뭐 어떻게 뭐 이상하게 했는지 뭐 엉뚱한 걸 하니까 이민국에서 볼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리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경제적인 손해, 정신적인 손해, 엄청 손해를 봤어요. 그 변호사가 자기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냥 성실하게만 해줬어도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굉장한 그런 어떤 뭐 손해를 보면서 참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르면은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잘 몰라. 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가서 상담하는 것은 우리가 의뢰 상담이라고, 의뢰 상담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의뢰를 많이 해요. 내가 못 고치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내가 좀 배가 아파서 뭐 합니다. 그러면 무슨 내과를 가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의견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상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내가 무슨 뭐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잘 내 분야가 아닌 것 같으면은 아무개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상법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통합적인 개념이 있어서요. 의사 하면은 다 고칠 줄 알아야 돼. 난 이건 내가 잘 모르니까 아무개 내과를 가세요. 그러면 저 사람 불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변호사라는 것은 변호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민법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잘 몰라. 그러면은 상법 변호사 아무개를 찾아가세요. 그러면은 에이씨 변호사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뢰라는 것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 분야 아니면은 다른 사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그걸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담을 할 때에 내담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일생에 성공과 실패를 그 어떤 가름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그거로 인해서 많은 손해 볼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담을 잘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그 학생들을 상담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런 어떤 뭐 신분 문제 이런 걸 갖다가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학교 담당 변호사가 이민복 변호사가 3명 있어요. LA에 2명 있고 저기 그 오렌지 카운티 1명 있고 3명인데, 그분들은 뭐 여러분의 뭐 이민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에 그분들한테 의뢰를 하면 잘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민복 변호사를 찾아가서, 제가 잘 아는 뭐 20년 이상이 된 그런 지인인데 찾아가서 설명을 해서, 뭐 이민복 하던 사람이 뭐 상고 뭐 법률적인 문제를 뭐 한다고 막 도와주는데 이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럼 자기가 몰랐으면 딴 사람한테 의뢰했으면 내가 그분을 찾아가서 했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않고 그러다가 제가 결과적으로는 졌어요. 야, 그러면서 내가 생각할 때, 야, 이 법 자체가 미국은 또 굉장히 범위가 넓고 또 주마다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가 모르면 딴 사람을 이게 의뢰를 했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죠. 또 1년 6개월 동안 정신적인 그런 손해도 많이 봤죠. 그래서 야, 그러면 나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도전을 받아가지고 제가 노스쿨 들어갔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졸업을 했는데, 뭐 완벽하게 내가 뭐 변호사가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뭐 학생들을 상담해 준다든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당신은 이민법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당신은 상법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당신은 형사법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담가로서는 그런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상담적인 상담 하는 사람들, 상담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윤리를 가지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고도 실패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모든 것은 내담자 중심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나는 설명을 해주고 나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뿐이지 결정은 누가 하느냐? 내담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든지 아니면 무슨 의견을 낼 때, 이 길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또 이쪽 길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이것은 부작용이 뭐가 있을 수가 있고 장래에 이쪽은 이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면서, 초이스는 누가 하냐? 선택은 당신이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너는 뭐 신학 상담을 하면 너는 의대 들어가야 된다. 아니, 의대 들어가야 자기가 어떤 그 적성이 맞지 않는데 의대 들어가가지고 또 의사가 되면 좋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어떤 면으로부터 잘못된 거죠. 의대 갔을 때의 존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또한 네가 법대에 갔을 때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아니면 네가 경영대를 갔을 때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그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너 적성에 맞춰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그런 상담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제 이제 아들이 둘인데 하나의 큰 어떤 과오를 하나 범했어요. 과오를 범한 것 중에 하나가 진학할 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갈 때에 그러한 어떤 수능을 딱 끝나고 그때 후에 학부모하고 그 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서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수능 점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얘는 이제 법대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법대를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연세대 법대도 넣고 그 다음에는 그 서울대 법대도 넣었어요. 근데 실력 자체는 서울대 법대는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연세대는 4년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면은 얘는 거기 또 합숙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은 뭐 자기가 고시도 되고 자기가 어떤 그 법률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서울대 가면 서울대 가야 그래야 결국에는 우리 학교 뭐 졸업생 중에서 서울대 몇 명 갔는지 막 그런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세요. 우리 학교에서 장학금도 주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법대는 못 가고 다른 학과로 이제 그 인문계를 이렇게 들어갔어요. 장학금을 준다고 하더니 10만 원 주고 장학금을 이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제가 미국에 있었고 또 어려우니까 그냥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힘들게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뭐 고시도 요새는 뭐 학원을 다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뭐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되지도 않고 또 인문계열 자기 학점을 따면서 고시 공부하려니까 그것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많이 그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시 뭐 패스를 하지 못하고 이제 일반 다른 어떤 대기업에 들어간 그런 경우인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서 그때 그런 적성을 생각하면서 네가 적성이 법률가로서 할 수 있다고 그런 것을 의지하면은 다른 데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하지 못한 것을 좀 후회스럽게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기 4번에 보면 공정성이 있는데요 모든 내담자를 평등하게 생각해야 되고 평등하게 그래서 성별, 인종, 지위, 종교 이 관계없이 상담자는 내담자를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이 색안경을 끼고 본다든가 선입견을 가지고 내담자를 보면 다르게 상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상담자가 될 때에 저 사람은 좀 뭐 얼굴이 좀 그렇다. 그 다음에는 저 사람을 보니까 뭐 무의실한 것 같은데 좀 상담을 해주기 싶다. 뭐 이런 어떤 저 사람은 스님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상담을 해주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상담을 하면요 바른 상담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상담자는 언제나 공정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그런 관계는요 굉장히 신뢰관계가 돼야 돼요. 내담자 그러니까 상담하러 온 사람이 상담하는 사람을 믿지를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면요 자기 속 얘기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다 솔직한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 판단해주고 판단을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바르게 상담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내용을 얘기를 안 해. 속 내용을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올바른 상담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담할 때는 그것을 상담자를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가 용어로서 내포 현상이라고 해요. 내포. 얼마만큼 믿느냐,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신뢰를 해야 내 속에 있는 걸 얘기를 하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상담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의지해야만이 바르게 상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르게 상담을 했는데 이 상담자가 그 내담자의 속 내용이라든가 비밀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듣고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옛날에 우화를 보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보셨죠? 어떤 이발사가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인데 이 머리를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발사를 불렀어요. 보니까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예요.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갔다 와서 그냥 끙끙 앓는 거죠. 자기가 비밀을 갖고 있는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강가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임금님은 당나귀 비밀을 막 그 자기가 들었던 그 봤던 그런 비밀을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근데 바람이 불면은 갈대가 바람이 부는 것에 따라서 임금님은 당나귀이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냈다 그런 어떤 얘기가 있는데 이 상담가가 참 얘기를 하지 들으면서 그걸 갖다 얘기를 않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상담을 이제 오래전부터 그 상담을 공부를 했는데 목사가 상담을 공부하면요 교인들이 다 떠나요. 그 왜 그러냐? 특별히 부부 상담을 하면은 그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 생각할 때 목사님 뭐 그런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뭐 그런 어떤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얘기는 없는데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부간이 둘이 왔어요. 부부간이 싸웠어. 그래가지고 지금 부부싸움 때문에 와가지고 목사한테 상담을 받아요. 그러면 부인이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렇고 막 남편 욕을 막 계속 해대요. 그럼 남편은 부인 욕을 막 계속 해대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의 약점 또한 흠집 또 문제점들 막 죄악 이런 걸 다 얘기해줘요. 그럼 목사가 딱 듣고 그걸 갖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화해를 시켜서 잘 살게 만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올까요? 안 올까요? 목사도 자기 약점을 알고 있는데 기회만 되면 떠날 생각을 해요. 기회가 되면 떠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둘이 남편과 부인이 와가지고 부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막 부부 상담을 뭐고 했는데 와서 목사한테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부인의 뭐 약점이라든가 뭐 잘못된 거 다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또 부인은 또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가 상담을 갖다가 하려고 하다가 그게 서로 깨져가지고 이혼이 됐어요. 그럼 이혼이 됐으면은 그 교회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것도 기회가 되면은 서로 그 이혼된 사람 같은 교회 나오겠어요? 가겠죠. 그럼 헤어져. 그 내가 볼 때, 야, 상담을 해주고 바르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서로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목사는 상담을 해주고. 그래서 저는 목사는 제가 상담을 했지만은 교회가 부흥되려면은 상담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또 목사로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상담을 하지 말고 다만 하려면은 그 교회의 사모님이 하든지 그 다음에는 또 그렇지 않고 또 상담 목사를 전문적으로 두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저는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뭐 100명인데 100명에 대한 상담을 다 하고 있어요. 상담을 해줬어. 그러면 내가 설교를 준비를 할 때에 설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면서 그 비슷한 얘기를 은연중에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예화를 드는데
뭐 어떤 부인하고 부부끼리 뭐 서로 싸움을 하는데 뭐 어떻고 막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 사람 얘기가 아니야. 그 비슷한 얘기야. 사람 살아가는데 뭐 거의 인생사가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얘기야. 근데도 그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저게 내가 어저께 지난주에 목사님 보고 상담했으니까 나를 빗대서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격지심에 빠지게 돼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야. 그 아니면 심지어 미국 얘기를 했어. 한국에 있는 사람들끼리 미국에 어떤 플로리다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했었다 해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내 얘기는 아니고 내가 어저께 상담을 했는데 그 얘기를 미국 사람 빗대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자기 스스로 자격지심이 빠져. 그래서 상담한 거, 그러니까 목사님이 상담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속에 어차피 설교 시간에 얘기하든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하든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감사하게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목사님한테 말 못해. 이제는 그다음부터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언젠가는 그 빗대서 그걸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목사님들은 상담하지 마세요. 하려면은 사모님들이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담을 않는 게 굉장히 않는 것으로 좀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그 13페이지 보면요. 상담자의 태도가 있는데 윤리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타이틀만 읽겠습니다. 전문가로서의 태도가 되는데 이 상담자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인 그런 상담을 하러 온 사람한테는 법률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 지나가는 말로 아니면은 무슨 딴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 법률적인 그런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에게 다른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 실수를 하면은 안 되죠. 의학 상담도 마찬가지고 의료 상담이라고 하죠. 의사가 머리 아파가지고 갔는데 자꾸 배만 만지고 딴 어떻게 손만 보고 눈이나 까보고 그래서 하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픈 거에 대해서 안 되면은 MRI를 찍어봅시다. 아니면 어디가 아픕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처리를 해줘가지고 그걸 해결해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그냥 딴 얘기를 해주고 다른 어떤 다른 분야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상담에는 종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상담도 있지만 법률적인 상담, 의학 상담, 진학 상담, 산업 상담, 그다음 노동 상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할 때에 상담자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사회적인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덕적인 게 있잖아요. 윤리적인 게 있고요. 이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는 것은 그 살아가는 시대의 하나의 규범입니다. 정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담배꽁초를 하나 집어 던졌어요. 그것은 많은 담배꽁초를 그렇다고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담배를 피고 던졌어. 내 양심적으로 볼 때는 아무 꺼리낌이 없지만 사회 규범상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의 법에 위반되고 또한 윤리적으로도 잘못된 거고 규범적으로 볼 때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담자가 상담을 해줄 때에 전혀 윤리에 떠난 그런 것을 한다면 진정한 상담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아까 자살 상담, 자살 사이트라고 하네. 그 사람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삶의 의욕을 느끼지 못할 때에 상담을 해주고 나 자살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한테
당신 형편이 그래도 용기 있게 사세요. 그 다음에는 참 새로운 그 힘을 얻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해주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인데 그렇게 왜 사세요? 죽으세요. 자살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윤리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나. 재판을 했는데 이쪽 집 증인이라든가 또 CCTV 이런 거 봤는데 안 했는데도 여자가 자꾸 성추행을 했다 보니까 히프를 만졌다든가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CCTV를 봐도 그게 자세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애를 먹고 또 실제적으로 이 피고죠. 이 피고는 자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그 실형을 1년 6개월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저거 성범죄자다 또 저 사람이 무언 사람이다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막 속이 터지는 거야. 그 부인이 청와대 그 게시판에다가 그 다음에는 청원을 한 거예요. 내 남편은 그럴 일도 없다. CCTV를 봐도 그렇지 않다. 근데 이 상담을 할 때도 이 서로 비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가까워져요. 내 사정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동정심도 생기고 연민을 느껴요. 안 됐다. 참 너 그렇게 왜 그렇게 사냐. 너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동정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가까워지게 돼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가까워지죠. 한 번, 두 번 횟수를 자꾸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가까워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이혼 상담하러 가가지고 그 변호사하고 같이 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도 좀 나왔지만은 상담을 했을 때에 성적인 문제가 이제 아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그런 문제는 상담이 끝난 다음에 2년 이내에는 성적인 관계를 못 갖게 돼 있어요. 2년 전에 갖게 되면은 이게 상담가로서의 그런 역할도 못하고 자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비밀스러운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상담자가 참 비밀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제 친구 하나가 관심이 많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지나가다가도 무슨 얘기면 막 관심이 많아서 이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막 물어보고 그 개인적인 것까지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친하니까 이렇게 좀 답변을 해주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 얘기를 또 다른 사람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와가지고 자기 그 귀에 들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상담자는 비밀을 철두철미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또 그걸 갖다가 비밀을 그 얘기를 사용할 때는 사전 동의서를 얻어야 됩니다. 내가 이 얘기를 딴 사람한테 해도 됩니까? 아니면 이것을 책으로 내도 됩니까? 글로 써도 됩니까? 하는 그런 것들을 동의서를 얻어야 돼요. 동의서를 얻지 않으면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상권이라고 있죠. 초상권. 카메라나 휴대폰으로 해서 사람을 찍었어. 내 동의 없이 찍으면은 그것도 초상권이 위반입니다. 개인 사생활 침해가 된다. 근데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가 자기 막 속사정 다 얘기하고 고민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른 데다가 공포를 한다든가 발표를 하면은 결국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비밀 보호의 한계라든가 그 다음에는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떤 그런 것인데 여기 6페이지를 보시면요.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윤리 강령이 나옵니다. 3조에 비밀 보장이 나와요. 6페이지입니다.
4조에 보면은 집단 및 가족 상담의 비밀 보장이라는 얘기입니다. 5조에 보면은 전자 정보의 비밀 보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컴퓨터, 이메일, 팩스, 전화, 음성 메일, 자동 닫기 이런 거 할 때 비밀이 유지하도록 사진을 하거든요. 그다음 7페이지 보면은 상담 기록입니다. 기록해 놓은 것도 다른 사람한테 유출한다든가 그것을 공개를 해서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녹음한다든가 녹화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하는데 보통 요새는 뭐 녹화한다든가 이럴 때는 사전에 그 양해를 구해가지고 뭐 무슨 처리라 하나요? 그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앞에다가 이렇게 칸막이를 쳐놓고 뭐 음성만 듣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뒤로 이렇게 앉혀가지고 얼굴이 안 나오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음성을 변조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 비밀 보장의 한계 7조에 보면은 나오죠. 그런 것들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8페이지 보면은 내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비밀을 해야 됩니다. 뭐 하여튼 이런 어떤 것들이 저긴데 여러분이 뭐 읽어보시면 제가 이제 윤리 중에서 비밀 보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상담자라든가 친구가 고민을 상담했다든가 이런 것은 고민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또 결국에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그 미국에 이민을 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 가지를 묻지 마라. 세 가지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뭘 세 가지를 묻지 마냐? 과거를 묻지 마라. 과거에 뭘 했는지, 한국에서 뭐 했는지 과거를 묻지 마라. 그 다음에는 현재를 묻지 마라. 현재 네가 뭐 하고 있느냐? 나이가 몇 살이냐? 그 다음에는 무슨 뭘 하고 있냐? 그걸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개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분이 강사가 어떤 분한테 얘기했어요. 뭐 죄송하지만 그분이 머리가 조금 웃더라고. 그러니까 연세가 몇 살입니까? 아니 나이를 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강사가 그러면 안 물어보면 된대. 아니 연세가 몇이냐고요? 아니 왜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 지금 강의 내용과 내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